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 뭉치는요. 그야말로 속보에 가깝습니다. 네, 정말 뜨거운 자료들이죠. 현지 시간으로 1월 26일 새벽이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기 SNS에 올린 짧은 글 하나 때문에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는데요. 폭탄 선언이었죠. 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기습 인상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보면 당시 긴박함이 그대로 느껴져요. 이게 무슨 공식 외교 채널도 아니고요. 새벽에 올린 SNS 게시글 하나로 모든 게 시작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한국 정부조차 사전에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날벼락이었던 셈입니다. 지금 저희 앞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 원문이 있고요. 네, 또 각 언론사의 긴급 타전 기사, 그리고 이 관세 정책의 배경을 깊이 있게 분석한 전문가 보고서까지 전부 놓여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퍼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발표를 했을까? 또 그가 SNS에서 직접 언급한 역사적인 무역 합의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고 왜 갑자기 한국 입법부가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결정이 우리 경제, 또 한미 관계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난데없는 관세 인상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부터 제대로 한번 뜯어보죠. 네. 핵심은 간단하더라고요.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해서 모든 상호간 관세 품목의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올리겠다. 아주 명확했죠. 그런데 언제부터 올릴지는 쏙 빼놓고 발표했죠. 바로 그 지점이 트럼프식 협상술의 시작인 겁니다. 시점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내세운 명분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그 문장이요. 게시글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위제한 합의를 했고 내가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재확인했다. 이렇게 날짜까지 콕 집어서 언급을 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 라고 아주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입법부를 직접 저격한 셈이네요. 그렇죠. 당시 한국 정부 반응을 다룬 기사들을 보면 정말 패닉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통보받은 바 없다 이러고 있고 네, 김영범 정책실장은 새벽부터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요. 이게 얼마나 급박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오늘 자료에도 나오는데 당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캐나다에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미국으로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만나서 담판 지으려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한국 정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였다. 이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SNS에서 약속을 어겼다고 저격한 셈인데 도대체 무슨 약속이었길래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걸까요? 이 역사적 무역 합의라는 것의 정체가 궁금해지네요. 그 실체는 2025년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공식 팩트시트라는 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자료 뭉치에도 포함되어 있죠. 네, 봤습니다. 핵심적인 거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기업들을 통해서 총 3,500억 달러, 3,500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다.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부과하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준다. 아주 명확한 빅딜이었던 거죠. 와, 3,500억 달러 투자와 관세 10% 인하를 맞바꾼 거군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거죠? 약속을 했으면 투자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 법이요? 네, 그게 바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줄여서 대미투자특별법이고요. 이 법안이 있어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 같은 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6일에 이 법안을 국회에 발의를 했습니다. 아, 이제야 좀 그림이 맞춰지네요. 트럼프가 문제 삼은 입법부의 승인 지연이라는 게 바로 이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걸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는데요. 미국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제출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 약속대로 관세를 15%로 소급해서 인하해줬습니다. 먼저 성의를 보여준 셈이네요. 그렇죠. 일종의 성의를 보여준 셈이죠.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렇게 막대한 국민적 부담이 따르는 사안을 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국회 비준 동의를 만져 받아야 한다고 제동을 걸면서 법안이 2달 넘게 국회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는 관세 인하라는 선물을 먼저 줬는데 한국은 2달째 법안 하나 통과 못 시키고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군요. 네. 쓸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감정을 자극하면서 판을 흔드는 것이 트럼프식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를 단순히 한미 간의 약속 이행 문제로만 보면 큰 그림을 놓치게 돼요. 아, 더 큰 그림이 있나요? 네. 오늘 분석 재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거대한 통상 전략, 이른바 투자와 관세의 교환 모델의 일부거든요. 잠깐만요. 투자와 관세의 교환이라니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인데요. 그럼 이게 한국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압박이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혹시 이 자료들의 다른 나라 사례도 나와 있나요? 이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매뉴얼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만 모델인데요. 대만이요? 네. 이걸 보면 미국이 한국에 하고 있는 요구는 사실상 대만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실행했던 전략의 복사 붙여넣기 버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미국은 대만에도 똑같이 관세율을 15%로 낮춰주는 조건으로 대만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총 5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와, 5천억 달러면 한국보다 규모가 훨씬 크네요. 그렇죠. 결국 대만을 지렛대로 대만도 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해? 라며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이 정말 집요한 것 같아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을 담은 기사가 있는데 거의 협박에 가깝더라고요. 메모리를 만드는 기업은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 네. 그 발언이 아주 상징적이죠. 이건 뭐 대놓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맞습니다. 관세의 진짜 목적이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공장 자체를 미국 땅으로 옮기게 하려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발언이죠.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법률 자문 자료를 보면요. 네. 올해 1월 14일에 이미 특정 반도체에만 25%의 안보 관세, 그러니까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모든 반도체가 아니라 특정 반도체만 골라서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융단 폭격이 아닌 거죠.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이 특정 처리 성능, TPP나 D램 대역폭을 가진 고성능 반도체만 정확히 골라내서 관세를 매깁니다. 와, 그러면서도 그 반도체가 미국 내 데이터 센터나 연구개발, R&D 목적으로 쓰일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식이에요. 아, 필요한 건 또 봐주고요. 네, 미국 경제에 꼭 필요한 건 봐주고 자국 제조업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만 정밀 타격하는 핀셋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겠어요? 네, 딜레마에 빠진 거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미 용인이나 평택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클러스터를 짓고 있는데 동시에 미국에도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인디아나 패키징 공장처럼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메모리 반도체 공장, 팹까지 통째로 미국에 지으라는 압박을 받는 셈이니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 투자 부담이 엄청나겠는데요. 그게 바로 한국 기업들이 마주한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국내 투자와 고용도 책임져야 하는데 미국 정부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변수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가능성입니다. 아, 그 분석 자료 저도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휘두르는 이 관세라는 무기 자체가 불법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과연 합법적인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어떤 법인데요? 원래 이 법은 전쟁 같은 국가안보 비상사태 때 대통령에게 경제제재 권한을 주는 법인데 이걸 무역협상 카드로 쓴 것이 대통령의 권한남용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만약 대법원이 이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라고 판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 대한 관세가 갑자기 0%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좋은 것 아닌가요? 표현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전문가 분석 자료는 오히려 이게 더 복잡한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한국은 관세를 15%로 낮추는 혜택을 받기 위해 3,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관세라는 장벽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관세 인하라는 혜택을 받기 위해 내주기로 했던 카드가 혜택 자체가 없어지면서 그 의미를 잃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국내에서는 당장 관세도 없는데 왜 우리가 그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한미 합의에 관세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있었나요? 네. 조선 분야 협력이나 핵잠수함 도입 지원 같은 다른 중요한 안보 관련 내용들도 함께 묶여 있었거든요. 섣불리 투자 약속을 철회하자니 다른 분야의 협력이 틀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약속을 지키자니 관세 혜택도 없이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관세 폭탄 선언은 겉보기엔 한국 국회가 법안 처리를 늦추는 것에 대한 불만 표시 같지만요. 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만이라는 성공 사례를 이용해서 한국의 더 큰 투자를 압박하는 아주 교묘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은 끝을 알 수 없는 투자 압박과 불확실성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고요.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 대법원 판결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된 복잡한 체스게임과도 같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대부분 한미 관계나 경제적 파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계속 마음에 남는데요. 이 모든 움직임이 결국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더 큰 판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미국이 관세라는 강력한 무기로 동맹국들의 공급망까지 자국 중심으로 흔들고 있는 지금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던 한국의 선택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세계 경제 지도 위에 어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게 될까요?